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을 알면 인생이 바뀐다는 메시지로 투자자 라이플웍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라이플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매라는 도구를 통해서 퇴사 전에 자본소득을 만들었고 퇴사 이후에는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했던 방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 코칭하는 일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상가 투자 위주로 하고 있고 네. 일단은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잖아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제가 퇴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물어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경공매로 지금 몇 건 정도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총 호실로는 11개 호실 상가를 가지고 있고요. 아파트는 일단 제외하고요. 네. 그리고 11개 호실에서 임대료가 1,600만 원 이상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한 달에 1,600만 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통장에 들어오는 거는 1,600만 원에 부가세 별도가 들어오긴 하지만 오. 실제로 이자를 또 거기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자를 내더라도 실제 예전에 제 직장 다닐 때 월급보다는 훨씬 더 큰 현금 흐름이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퇴사를 하고 나면 제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월급이잖아요. 네.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걱정을 하는데 그거를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덜 불안하다는 게 될 것 같아요. 상가 투자에서 정말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월수급 대신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정도로는 충분한 것 같아요. 여기는 실제 제 책상이고 제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고요. 영상 편집도 여기서 하고 네. 물건 분석도 여기서 하고 좀 이따가 투자 물건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도 좀 잠깐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셀프 인테리어 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공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커피바예요. 우리 카페에 가면 오. 있는 것처럼 전기 포트 같은 경우에도 2개랑 그라인더 그리고 네스프레소 캡슐까지 네. 이렇게 놔뒀고 아무래도 제가 카페 관련된 업을 20년 넘게 하기도 했고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부동산을 좋아하거나 제가 만나시는 분들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페셜티 커피를 제가 항상 구비해 뒀다가 오시는 분들께 이제 커피를 제가 직접 내리면서 이렇게 드리는 거를 이제 공간을 기획하게 되었어요. 제가 커피를 하게 된 거는 실제로 커피 관련된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커피도 접하게 된 거고 그리고 커피를 한다지만 제가 했던 포지션은 실제로 카페를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카페를 만들다 보면 그 카페라는 게 결국엔 브랜딩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을 대면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인문학적인 부분도 많고요. 서비스, CS 이런 것도 있고 결국에는 또 부동산이잖아요. 네. 우리가 카페를 구하더라도 어떤 부동산에 들어가서 얼마의 영업을 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상가 투자에 조금 더 가볍게 좀 진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커피 회사 그렇게 다니시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결심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부동산을 하게 된 계기는 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시점부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내 위치가 위태롭다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그 각성의 순간이 오거든요. 저로서는 약간 지금 생각하니까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거였어요. 내가 회사에서 뭔가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있고 부당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뭐를 하지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공인중개사였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먼저 준비를 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는 게 경매 공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러면 직접 투자하실 때 물건 보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분양상가는 위험하다라는 취지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 이번 주에 낙찰됐고 네, 낙찰이 됐네요. 네, 감정가가 12억 9천으로 되어 있었고요. 근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이분이 서울 분이고 거의 14억에 분양을 받으셨더라고요. 14억에. 평수가 11.9평, 13평인 거예요. 14억에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면 1층이잖아요. 네. 그러면 1층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4%잖아요. 네네네. 4%면 그냥 쉽게 300을 나누면 시장 임대료가 나오는데 4억에 300 하면 뭐 대략 한 450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13평에서 월세를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는 위치란 말이에요. 이게 분양
분양가는 높지만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400만 원을 못 받는 이유는 그냥 단 하나입니다. 임차인이 13평에서 400만 원을 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이 없어요. 결국에는 임차인이 그 월세를 지불할 수 있어야지 임대가 나갈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가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엔 분양시장이거든요. 그러면은 4억 5천이면은 적정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4억 5천이라고 할게요. 네. 나누기 300.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면 수익률이 4%인 거예요.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조금 더 높겠지만 뭐 개인으로 지금 금리가 그래도 4%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분은 거의 큰 수익은 못 내고 시세 차익을 원한다면 150만 원으로 뭐 이자는 낼 수 있다 정도 될 것 같은데,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랑 다르게 시세 차익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내가 월세를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을 더해서 매가가 정해지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입지가 좋다고 시세가 오르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1번째 상가로 이제 낙찰 받은 거고, 여기는 화성에 있는 물건인데 실제로 관리사무소에 물어봤을 때 6명이 왔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얘 또한 제가 단독 낙찰이었어요. 저는 투자하면 거의 90%는 단독 낙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3천에 155만 원으로 세팅되어 있었는데 네. 제가 임차인이랑 이제 협의를 잘해서 3,500에 165만 원으로 세팅을 하면서 실제로 취득세랑 모든 세금 경비 다 포함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수익률이 53%입니다. 내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수익률이 커 보이게 보통 세금 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560만 원 플러스 핀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플러스 피가 되면 수익률을 책정하기가 무한대죠. 어떻게 보면 무한대 수익률이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1년에 월급 10만 원, 20만 원 오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자를 다 내더라도 거의 50만 원 가까운 수익이 나는데 엄청 큰 거예요. 얘가 10개면 500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상가 투자만큼은 직장 다닐 때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직장 다닐 때 직장이라는 신용 때문에 레버리지가 잘 되고 대출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상가는 내가 퇴사하고 나서 무직자가 되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면 실제로 하기 힘든 투자예요. 그렇게 해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테리어도 하고 영업을 잘하고 있으면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협의를 잘해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월세를 조금 올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월세를 10만 원 올리는 거는 부동산 매가로 따졌을 때는 3천만 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살로트님이랑 임장 가볼 장소는 수성구 만촌동,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범사 만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축으로 생긴 파암 포레스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이에요. 지금 시작가가 15억인가요? 계속 유찰이 됐어요, 이것도. 네, 계속 유찰됐고 이 금액도 비싸거든요.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갔고 비싸게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비싸다고 비싼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수용할 수 있는 임차료까지 떨어져야지 교육에는 나가기 때문에 분양상가 자체가 비싸더라도 비싼 임대료를 못 받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시기에도 상가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투자를 가장 활발하게 했던 게 이제 최근 3년인데 금리가 6%까지 올랐었거든요. 그 높은 금리를 계산하고도 내가 수익률을 낼 수 있으면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경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임차인이 돈을 벌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상가 투자하는데 너무 두렵다,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꼭 써야 되는 그런 업종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그리고 학원 비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줄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린 생활에 있는 깨끗한 건물을 투자할 수 있으면 실제로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의 뭐 대부분 거의 한 80% 임차인도 다 학원이에요. 이제 본격 투자자의 삶으로 돌아서신 거잖아요, 완전. 네. 실제 생활도 좀 많이 달라지셨을 거잖아요. 시간 쓰는 거
거라든지 여유라든지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들 같은 것들도 그렇고. 투자자가 되고 뭐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일단 가족들한테 조금 인정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성과 내고 그런 부분들이 가족들한테 좀 신뢰감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상가 낙찰을 받을 때마다 첫 월세를 현금으로 다 뽑아서 와이프한테 주거든요. 이야.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고맙다라고 덕분에 내가 투자 잘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니까 지지도 많이 해주고요. 아, 그러면 지지해줄 수밖에 없으시겠는데요? 네, 그리고 대출도 좀 같이 받아주고 아.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도 할 수 있게. 원래 제가 직장 다니고 이 투자하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출을 한 번도 안 받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출이 이제 수십억 되니까 네.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오늘 임장해볼 그 물건지 앞에 왔는데요. 지금 여기가 만촌역 포함 포레스트거든요. 건너편에는 만촌 태왕 이렇게 보이는 거고, 저 또 건너편에는 만촌역 힐스테이트 보이고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요 상가인 것 같아요. 지금 전면에는 좀 대부분 차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북향인데 북향 쪽에 도로변은 지금 거의 다 물건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106호랑 2층에 이제 206호가 신탁 공매 물건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북쪽에 다 같은 전면이라도 보시면은 옆에 소화전이랑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면을 해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에 약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안에 보시면 또 기둥이 큰 게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것도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이런 부분들하고 안에 이제 기둥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임대가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춰지고 있고 좀 세잖아요, 임대료가. 그리고 이게 신탁 공매 물건 나오고 나면 권리관계들이 조금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임차가 또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낙찰받아서 권리관계가 해결되고 나면 또 문제없는 물건이 되니까 그제서야 또 바로 임차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리고 전면까지는 좀 상가가 차 있는 모습인데 여기 안쪽에도 상가가 있네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상가가 3천에 200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9평 정도인데 네. 200만 원 나와 있으면 얘가 또 비싸냐 싸냐 이런 거를 그냥 결정하는 게 임차인이 여기서 9평에서 200만 원을 내고 수익을 낼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좋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카페가 들어와서 월세 200만 원 내고 여기 9평에서 2천만 원의 매출을 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실제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차리 좀 더 돼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고. 네. 그리고 여기 1층 같은 경우에는 그 2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 다양하게 가격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조금 뭐 비싼 감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가 임장하실 때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평수 같은 경우에 외관으로 봤을 때 한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발짝을 1m라고 가정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 네.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잖아요. 네. 그러면 4 곱하기 7 하면 28이잖아요. 네. 뒷자리가 5보다 크죠. 그러면은 반올림을 하고요. 5보다 작으면은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8이 5보다 크니까 앞으로 올리면 3이잖아요. 3 곱하기 3 하면 약 9평이 되는 거예요. 아, 약 9평.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계산하는 방법이 0.3025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냥 내가 발자국으로 해서 뒷자리를 반올림하거나 버려서 3을 곱하면 그냥 평수가 산수로 그냥 나오거든요. 아. 이렇게 하시면은 실제 평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항상 줄자를 또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2층 상가 모습은 이런 느낌이고, 2층에는 한의원, 약국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호실인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측면이지만 엘리베이터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렇네요. 전면에서 보이지 않지만 측면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가시성이 나오고 엘리베이터 바로 앞이기 때문에 내가 목적형으로 쓴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많은 필라테스나 그런 목적형 상가들 있잖아요. 네. 내가 학원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이런 상가를 낙찰 받으면 직접 쓰기 위해서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직접 사용을 위해서 엄청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출 이자내도 월세보다는 싸니까. 충분히 시장 임대료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낙찰
잘 받으면 임대료보다 더 싼 이자를 지불하면서 그냥 내 것처럼 쓰는 거죠. 지금 또 바로 옆에는 영의원도 있고 이제 관련된 업종들을 또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바닥 같은 경우에도 테라조 타일로 해가지고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냥 인테리어만 가볍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문을 열어서 좀 보여달라고 한다거나 열었을 때 열려 있으면은 뭐 들어가서 보실 분들을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장에 직접 와봐야지 그런 것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고 네. 가기 전에는 문 안에 내부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맞아요. 현장에 와봐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호실은 문이 양쪽으로 또 2개가 있더라고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문이 2개가 있으면은 손님들 통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거를 주치구로 쓸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 네. 관리비가 궁금한 경우 많잖아요. 맞아요. 관리사무소에 뭐 물어보는 것도 방법인데 보통 우편함에 꽂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관리비 내역이랑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공실 상가다 그리고 진행되는 물건이다 그러면은 미납 관리비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얼마 이때까지 밀린 거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관리사무소에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거지만 내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상가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이제 평당 뭐 5,000원에서 10,000원 이 정도 하는데 여기는 평당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상가 전용률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45%더라고요. 전용률이 높으면 내가 분양을 받아서 쓰는 면적이 많지만 그만큼 손님이 쓰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덜 쾌적한 거고요. 내가 정용률이 상대적으로 뭐 50%, 60% 이렇게 되면 낮을 수는 있으나 손님들이 그만큼 쾌적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접객을 하기가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왔을 때 뭔가 임장 와가지고 좀 더 추가적인 뭐 꿀팁 같은 게 좀 더 있을까요? 알아봐야 되는 것들? 상가 투자할 때 해당 호실마다 업종을 정해서 분양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상가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는 상가 규약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상가 규약 안에 병원, 학원, 일반 음식점 이런 식으로 업종을 나눠서 분양을 하는데 그 업종 외에 내가 다른 업종이 들어왔을 때 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업종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가 규약이 있는지 있다면은 한번 요청해서 받아보거나 그리고 업종 제한이 있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양을 받던 뭐 임차를 하던 낙찰을 받던 꼭 필요한 부분인데 놓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학원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밑에 학원에서 소송을 걸어서 진행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업종 제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 규약 같은 것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관리사무실에 책으로 가지고 있고요. 요청해서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낙찰을 받으면 메일로 받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사무실도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투자하시는 물건들도 소개를 해 주시고 임장도 같이 도와주셨는데 오늘 좀 같이 다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제가 뭐 얘기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도 정리가 많이 됐고 살루트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보시고 이제 라이플님처럼 투자를 생각하시거나 경제적 자유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만약에 부동산 투자 중에서 상가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직장 다닐 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저는 뭐 상가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소액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이제 위태롭거나 나 자신이 위험할 때 상가 투자라는 현금 흐름을 통해서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뭔가 이제 돌파구가 필요하다면 이제 상가 투자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라이플님 이렇게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 채널 구독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련된 내용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뭐 살루트님한테 뭐 문의 주셔도 되고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준비하시면 상가 투자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필수제잖아요. 누구나 필요하고 안 필요한 사람이 없는데 상가만큼은 전적으로 투자의 영역이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간절함이 왔을 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긴 시간 같이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꿀팁들도 많이 풀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감사드리고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